매일매일 수상한 매일 함. 깜짝 놀라서 보시잖아요. 지금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쑥스러워서 이게 원래 노래 부르고 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 예. 근데 이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혼자 이 노래를 작사, 잘생겼는데 네. 인물 좋잖아요. 아, 노래하는 거 보니까 공평하네 세상. 근데 쌉해요. 매일 이런 거 보니까. 와. 덕담 답답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2025년 덕담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미녀 개그우먼 허한나님. 안녕, 어한나야. 아, 이거 올해 하는 컨셉인가요? 그냥 이제 42 먹었으니까 네. 대부분 나보다 어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팬도 먹었다는 생각 같이 안 한 해요. 같이 먹자. 혼자 먹은 게 아니잖아. 같이 먹잖아. 반대. 같이 먹자. 미안해요. 언니들도 언니들 미안해. 진짜. 같이 먹어. 내가 간과했어. 그리고 딱 프로 나만 먹는 줄. 프로 방송인 프로 변호사. 박준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아, 박준 변호사님 역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역시 변호사 내공은 어디 안 가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쫙 네. 뚫어보는. 네. 약간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 왜? 변호사죠, 변호사. 네. 1910번. 네. 대한민국 변호사. 연기도 너무 잘하세요. 네. 연기가 재밌습니다. 예. 네. 그럼 약간 직장인 연극 저는 같은 지금 거. 재연 같은 거 가끔씩 오. 알바로 합니다. 오, 그렇다. 진짜요? 예. 어. 처음에는 이제 불효자 같은 거 하다가 가끔 뭐 짧게 불효자 지금 뭐 불륜남이라든지 오. 계속 하고 팽팽 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명대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뭐 충격이 여장 남자. 예, 뭐 예. 대사가 있어. 나 이뻐 이런 거. 그거 진짜 하기 힘들었어요. 여장 남자. 하지만 연기 메소드를 예, 위해서. 예. 네. 그리고 우리 프로 파일럿님, 네, 프로님 모십니다. 네. 우리 수사매일함 200회 이어서 201회에도 박준우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새해 소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좀 있어서 짧게 살펴보면은 2024년 새해 소망 관련해서 3,000명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 조사 결과에 소망 순위 3위부터 1위가 있는데요. 3위는 유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네, 경기 안정이 8.8%. 저도 자영업 남편은 하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쇼핑몰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네. 원래 쇼핑몰 같은 경우는 12월이 대목인 이유가 데이트 많이 하잖아. 12월에.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키스하고 그래야 되니까 옷 사야 되는데 옷을 안 사는 거야 애들이. 아. 예.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2위도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망에 항상 상위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경제적 자유. 네, 22.8%. 아, 좋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나요? 지금 변호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일론 머스크 정도만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분도 사실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근데 그분도 열심히 네. 살더라. 어. 막 약간 화성 가고 막 난리 이 났더라.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아. 신기루 같은 것 같아요. 그래.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누가 지금 누리고 있냐고. 제가 충격적인 거는 네. 내 집 마련이 5.9로 쭉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오, 진짜? 사실 이전에는 내 집 마련이라든가 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위에 있었는데 네. 아마 포기를 많이 포기를 한 것 했죠. 같아요. 어머. 안 되니까. 예.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어머. 예. 그리고 목표 달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이 되기가 힘든 상황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비극적인 1위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 항상 새해의 그렇죠. 소망. 예. 똑같아요. 이거. 네, 금연 다이어트 네. 들어가는 건강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은 좀 3위가 의외예요. 자주 좀 보자. 자주 보기 싫은 거지. 왜 듣기 싫은 거? 그렇지. 이 정도도 싫어? 자주 좀 보자 얘기를 싫어할 거면 나 진짜 애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진짜. 속이 좀 꼬였네요, 사람들이. 돈만 좀 주고. 네. 그리고 2위로는 살쪘네. 아. 아. 1위는 애 언제쯤 둘째 언제 낳냐 뭐 이런 요즘에 이야기. 애 언제 나나보다 네. 둘째는 음. 둘째 나 음. 이게 엄청 스트레스래요. 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아, 예. 저 관심이 던지는 있으면 거지.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 애가 네. 있는 걸 알 거고 살찐 것도 알고 있는데 이미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한데 네. 왜 저쪽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살찐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잘 모르니까 취직해야지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취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는 어디지?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모르니까 모르죠. 또 그래 물어보면 또 좋은 데 못 갔어요 또 대부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계속. 그렇죠. 그냥 다 말해버려요. 할머니가 경주 이제 할머니가 시댁 갔는데 니네는 애 안 낳니?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주가 끊었어요. 하늘을 안 봐요. 아, 끊었어요. 끊지는 않아요. 아니. 그 뒤로는 네. 한 번도 안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볼 수 네. 없죠.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새해 소망 네, 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네. 근데 변호사님은 새해 소망이 뭐예요? 전 또 다이어트입니다. 또. 아, 또 다시. 똑같아요. 또 다이어트. 지금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진짜로 TV에 나오시는 모습이 한결 같으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전혀- 정말 유지를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거 캐릭터 잃어버릴까 봐 있긴 한데 진짜 안 빠지네요. 네. 아, 살이 안 쉽지 않아, 빠집니다. 쉽지 않아. 예. 술 때문이야. 네, 술 때문입니다. 어. 예.
올해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도 잘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또 힘차게 20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게 정말 두렵고 소름이 끼칩니다. 결혼 첫 명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하고 어른들 식사까지 도맡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유독 제게만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수첩에 뭔가를 막 적으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를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명절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평가하는 명절 보고서 만든데 네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쉬었는지 다 적어놨다더라. 뭐라고? 아이 뭐 너 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며느리 노력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 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이번 설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의 수첩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수첩을 펼쳐 내용을 보니 6시 30분 기상 늦다. 야. 8시 전 부치기 속도 늦다. 야. 11시 20분 일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네. 12시 15분 설거지. 말없이 일만. 에이 무뚝뚝하네. 어머! 순간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거실 TV 뒤에서 선 정리를 하다가 작은 홈캠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기 위해 설치하신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정상이라고 생각되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저를 감시하고 제 행동을 기록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에 해당할까요?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게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관찰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기록을 한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니, 문제잖아요. 혹시 형사 출신이신가요? 처음 봤어요. 네. 기록하지 않죠, 통상은. 네. 어. 기억이 돼요. 며느리 하는 짓거리가 다 기억이 나요. 짓거리. 굳이 안 적어도 네. 하시게 돼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기록을 한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종의 관음증이에요, 관음증.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관음증이야. 남을 몰래 네, 봅니다. 카메라를 본 거는 그 관음증이죠. 오. 그리고 그걸 평가 매기는 것 자체는 집착이고 오. 그러면 강박에 의한 집착이기 때문에 관음증을 수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이 사실은 이렇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남편이 좀 마마보이 같다는 느낌이 드는 바본가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날 기록을 해. 아, 몇시였군. 그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남편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고 혹시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실 뒤에 선 홈캠이라고 하는 게 그 시어머니 집이잖아요. 네. 뭘 위해서 했는지 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애기들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있는 이유가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홈캠을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음.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알려줘야 되죠. 음. 사실은 그냥 설치해가지고 몰래 찍으면 몰카가 되는 거예요. 어. 네. 불법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냐면 통상은 아이들 때문에 네. 아니면 그렇죠. 반려견, 뭐 반려동물 때문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써놓죠. CCTV 설치돼 있다, 음. 홈캠 설치돼 있다, 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상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질문을 하는 게 전 맞지 않나. 저도 이제 애를 잠깐 봐주시는 음. 시절에 이제 이모님 오시면은 미리 저희가 여기 캠이 설치되어 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드려야 됩니다. 되는데.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나 같으면 그냥 나는 몰래 어머니 몰래 거기 스티커를 붙일래. 아, 앞에다가 방법입니다. 네. 상관없어요. 렌즈 말하고도 앞에다가. 싫고. 이거 불법이면 네. 불법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어. 적법한 거죠. 왜 그랬니? 그래서 싫어서요 어머니.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하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네, 해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기사 하나 봤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홈캠 그 계정 공유해줬다는 거를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시어머니의 수첩에 뭐가 더 있었을까가 걱정이에요. 그래. 다른 며느리들도 그렇게 했나? 어. 아, 첫째, 둘째 며느리 막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강박증이거든요. 아. 이거는 사실은 고쳐야 돼요. 이거는 큰일 나요. 네. 이 사연자분이 무죄 삼을래 무죄 삼을 수도 있는 어. 부분인데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 상속을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한테 점수 높은 애한테 더 많이 주려고.
점수를 매기는 거라면 나는 이해는 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목적이라도 있으면 목적이 다행이지. 있으면. 점수 매겨서 덜 무서운데. 돈 줄게. 응. 잘해라. 어. 잘할게요. 돈 좀 잘하죠. 금융 무조건 실효가 잘하죠. 되는 거죠. 예. 네. 잘하죠. 그렇죠. 바로 너무 접붙이죠. 저는 그냥 그거 찢어서 올래요, 제 거. 또 있어요 뒤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다 계속 불, 있어. 불 계속. 태울 거야. 어머니 보는 눈앞에서 그 드럼통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불 붙일 거야. 일단 저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남편한테 해야 돼. 네. 이거 네. 뭐 어머니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남편한테 이건 기분 나쁘고 이건 안 된다. 불법적인 거고 당신이 알아서 조치를 네. 좀 해라. 이게 사실 좀 불편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제 시댁이나 아니면 처가 얘기를 뭐 하기가 불편한데 사실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걸 네. 배우자가 못 소화하면 배우자 잘못입니다. 배우자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역할을 돼요. 해줘야 돼요. 네. 남편이 여기서. 좀 힘들어도 저는 남편이랑 싸워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싸워요. 네. 싸워요. 그래서 이제 싸워요. 남편이 엄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면 베스트지만 그렇게 안 되면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 이제 이거 궁금해요. 이런 아.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사유가 6가지 중에 직계 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학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히 부당한 학대. 아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이 법상으로 심히 부당한 학대는 욕설이나 폭행 이런 건데. 이게 정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정서적 부분을 되게 많이 네. 봅니다. 이게 심각하고 이런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뭐 법원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러기 전에 안 했으면 안 좋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사실은. 돼요. 네. 안 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그건 도를 한참 넘은 거예요. 네, 진짜 힘드시겠지만 또 남편을 통해서 좀 잘 싸워서라도 쟁취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은 정말 안 맞는 존재구나. 근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든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랑 친정엄마는 성격이 정말 비슷합니다.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동료 엄배와 비교해 잘난 척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는 아니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인 강좌를 몇 번 나가봤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 응? 아니 치매 노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아버님은 얼마 전에 나랑 동갑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산에 갔는데 영어가 안 통해.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낫겠어. 성격들도 엄청 강하십니다. 그에 비해 자식들은 다 순하고 유해서 저나 신랑은 시키는 대로 따르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 나이 40이 넘어선 지금에서야 뭔가 현타가 왔달까? 그동안은 엄마가 똑똑하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엄마 말을 들어주는 게 버겁고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제가 변하면서 엄마가 말하는 나쁜 딸년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시댁에서 시아버님이 또 일장 연소를 늘어놓으시려 할 때 아주버님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시작하시네. 아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자자자 짐싸고 가자. 올라가자. 야 이거 다 뭐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겠네. 뭐 목소리 짜랑짜랑하네. 건강검진 필요 없죠 아버지? 유들유들하게 잘 받아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투리로 해야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색하면 서울말로 이거 하면 이상해져. 의가상해. 그러니 아버님도 그치시고 다른 가족도 다 웃고 넘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가 저럴 때 왜 저런 식으로 못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소리가 시작되면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고 엄마가 하는 정치 이야기, 다른 사람 험담을 쏟아내는 대로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좀 그만해 아이고 정말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참나. 이러면서 원망의 레퍼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아주머님처럼 웃으면서 대처하고 싶은데 왜 화만 내게 될까요? 시댁은 식구도 많은데 저희 친족은 저와 엄마 딱 둘뿐이라 그런 게 통하지도 않을까요? 혼자 사는 엄마가 안쓰럽다가도 또 만나거나 통화하면 또 버겁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나님 같은 성격이 부럽습니다. 아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못 그래요. 맞아. 네, 절대 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왜,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둘만 있어서 그래요. 어. 이게 흔히 말하는 네. 동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주머님이 있고 다른 분들이 평소에 그러면서 방청객이 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 하지만 또 그 소리 그럼 옆에서 왜 너는 왜 그래? 그럼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 본인이 겸연쩍어서 웃고 넘어가는 역할극처럼 그렇죠, 해줘야 예. 되네요. 일종의 집단 심리 네. 형성이 돼야지 그게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어. 관계 구조에 대한 문제인 거지. 꼭 이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역시 그러고 싶지만은 누가 울림이 있어야지. 둘이 있을 땐 안 되죠.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둘이 있을 때 하죠? 그러면 싸다고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등짝 맞죠?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화제 전환을 시키긴 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어.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네. 실제로 이제 뭐 정치 얘기하다 보면 네. 사실은 쌈나죠. 싸울 맞아, 때가 맞아. 많아요. 네. 그리고 설득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얘기로 끌어가는 거 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설득해서 뭔가 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건 진짜 싸움 나옵니다. 아 이게 사실 살면서 이게 능글능글의 노하우를 다들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40대가 돼도 그거는 그냥 가진 사람이 있을 뿐 내가 그렇게 맞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능글능글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유전자 같은 거라서 네.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덜한데 단둘이 있을 때 그렇죠. 대놓고 끊고 실력도 없으면서 또 나왔네! 하면 안 돼요. 또 했네! 하고 싸움 나는데 이거 또 했네!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더 화난다니까. 안 엄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네. 여러 명 있을 때 하든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강연하신 김창옥 선생이라든가 네. 법륜 스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가끔 음.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음. 그런 거를 조금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것도 스킬이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화에서 필승법은 먹는 얘기 하면은 음. 웬만하면 통하니까 요즘 굴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생굴 먹었어? 넘어가요. 굴을 꿀이잖아. 굴을 못 먹었는데 찜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아, 자연스럽게. 먹는 거, 먹는 거. 네, 먹는 이야기를 하면 다음 메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이렇게 싸워 친척들끼리. 실제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안은 형제 간 서열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둘째 아들로 늘 큰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오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족의 중심이라 여겼고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를 포함한 동생들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덕담도 나누고 좋은 분위기에 술을 몇 잔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이상해지더니 결국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문제는요, 술에 취한 큰아버지와 제 아버지 사이에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다음엔 늦지 말고 오세요. 평범한 말을 했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뭐? 왜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더니 식탁 위에 있던 술병을 쾅 내려치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 두 대. 아버지의 얼굴은 금세 멍이 들었고 입술에서는 피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까지 했고 이를 말리던 저까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친척들이 큰아버지를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큰아버지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버지는 고통을 호소하며 방에 누워있는데 큰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술을 마저 마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아이 뭐 가족끼리 이 정도 싸움도 못하냐? 뭐 내가 형님한테 손이라도 댔어? 동생인데 뭐. 큰아버지의 태연한 말에 제 속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큰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에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한 번도 맞서거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폭행까지 당했지만 아버지는 괜히 법적으로 엮으면 가족들만 더 난처해져. 큰아버지를 감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큰아버지를 처벌해야 돼요. 그러자 어머니와 다른 친척들은 말리며 아유, 가족끼리 고소해서 싸우면 집안 망신이야. 그냥 듣고 가는 게 맞아. 괜히 법적으로 엮어서 가족 관계 깨트리지 말아라잉. 어이? 아버지는 현재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하고도 뻔뻔한 큰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간의 폭행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큰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이런 가족 간의 싸움에서 항상 좀 의아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뭐가 트리거일까?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띵 하더니 한 명이 되게 폭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큰아버지가 다음에 빨리 오세요. 그거 삑 돌았어요 갑자기. 보통은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술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누가 큰 소리 내고 병 깨고 네. 때리고 맞고 한 시간 지나면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하나는 저기 찌그러져서 저기 이렇게 있고 있어 여기서 딱 똑같이 고스톱 치면서 똑같이 술 먹고 자기 위치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방법이 폭력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그밖에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유지된 것은 그걸 해도 다른 가족들이 참고 넘어가니까 뭐가 트리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상황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마지막 핵심이에요. 이 네. 사람이 주치 폭력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게 반복됐을 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조카잖아요. 이제 그 처음 목격했던 거예요. 이 신갈 그렇죠. 때. 예. 예전에도 그중에 그랬죠. 예. 욕설을 했다거나 밥상을 엎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요번에는 폭행, 상해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본 건데 지금이라도 저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어. 이거는 친족 상도례하고 관련이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네. 절도죄나 뭐 이런 재산 범죄에서는 계산이죠. 예. 가족끼리는 봐준다. 이게 친족 상도례인데 폭행 범죄는 그런 네. 게 없습니다. 맞아요. 더 나아가서 네. 상해죄거든요. 이거는 네. 어. 단순 폭행죄는 그냥 유형력이 행사를 했던 거고 네. 상해죄는 지금 피 흘리고 멍들고 그렇죠.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네. 합의돼서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해도 오. 처벌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조카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폭행당했다, 상해당했다라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경찰이 조사를 받고요. 오. 처벌이 되고 그때 물어보면 되죠. 왜 때렸냐고. 그럼 답 못 할 거예요. 이 큰아버지한테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이게 음. 안 된다는 거는 네. 올해도 넘어갔으면 내년에도 내년에 또 똑같이 해요. 그럴 또 겁니다. 해요. 또 해요. 그때는 100%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 힘이 안 되면은 음. 힘이 있을 때는 주먹으로 때는 힘이 안 되면 도구를 쓸 겁니다. 어머. 아. 그때는 더 위험해져요. 지금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지금이라도 경종을 울려줘야지 맞습니다. 맞는 거지.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명절 때 형제끼리 칼부림 나는 게 사실은 이전에도 주먹부림 하다가 칼부림까지 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으니까 어. 칼을 내. 그러니까 어머. 그때는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은 분명히 올려줘. 이건 와.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패턴이 반복이 네네 되는 게 맞아요. 너는 또 맨날 그런다라는 게 매해 이렇게 음. 그 대사가 나왔던 음. 그런 명절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트리거가 아닐 겁니다. 네. 아마 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면 막 야 가족들 친척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분란 만드냐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말씀처럼 더 큰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그럼요. 종결이 필요하다. 그럼요. 근데 각오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왜냐면 이거 하면은 예. 가족들이 막. 가족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버지랑 다음부터는. 안 가죠. 이래서 네, 어떡합니까? 왜 가? 그걸 왜 참석하는 거야? 근데 아마 근데 이 사연자 아버지가 사실은 안 갈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뭐 선산 문제라든가 아. 집안 문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이게 아. 사실은 우리가 이 표면만 봤지 사실은 안에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상관없이. 아버지도 네. 가실 거면 전기 충격기. 산다고 뭐. 세이저건. 네, 다다다다다. 술 먹기 전부터. 이게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본인이 맞는 모습은 본인의 자식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거는 뭐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식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명심하셔갖고 이번 참에는 경종을 울린다는 걸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형이 그럼 탁 발에 걸어가지고 목 졸라. 자 마지막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로 고민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겐 6살, 8살 두 딸이 있는데요. 엄마보다 아빠인 저를 더 따르고 좋아하는 편이라 잘 때도 저랑 자는 걸 좋아하고 학교에 데리러 오라는 것도 아빠가 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 고민은 와이프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다투고 너무 자주 싸우는데요. 얼마 전에도 잠실 갈 일이 생겨 갔다가 옷가게가 보이길래 잠깐 들려서 바지를 사줬습니다. 나 이런 바지 하나 필요했었는데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가만히 있는 저에게 왜 그래? 뭐가 아니, 왜 말이 없어? 왜 말을 안 해? 갑자기 트집을 잡으며 싸붙입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잘 삐진 편이라 전 항상 와이프한테 말투를 차분하게 하고 되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와이프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우리 놀러 갈까? 참 이렇게 너무나 밝게 귀여움을 떨다가도 뭔가 머릿속에 기분 상하는 생각이 들 때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나 살게.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상하면 그릇 소리를 크게 냅니다. 싸우다가도 나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애들 낳고 살고 있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싶어서 다시 보듬어 주고 있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 티격태격합니다.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기 단계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요? 애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와이프를 대해야 할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기분 장애 같은데요. 네. DSM-5에는 네. 기분 장애라는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분 장애 같은 게 보통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네. 조울증이죠. 그냥 굉장히 높게 있다가 갑자기 푹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풍선 이만큼에다가 바람이 축 빠져버립니다. 보통 근데 이거를 연애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토라지고 삐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경계선에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약물로도 사실은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혹시 이런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이건 절대 부끄러워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장애가 있으면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이것도 하나의 아픈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포기 단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한테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잘 설득을 해서 가서 하면은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약물로. 그럼요. 방치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네. 심리 상담을 같이 그렇죠. 부부 상담을 좀 맞아, 받으면서 부부 상담을 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확률적으로 높진 않는데 네네. 되게 남편이 눈치가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없진 맞아요. 않지만 예. 분위기 방법하고 뭐 이래 있다가 왜 그래? 왜 그럴만 했다 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옛날에 그 정말 너무 힘들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왜? 몰랐던 거야. 네. 이 사람 맞아요. 아예 어. 상황에 대해서. 어. 그래서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네, 있고 맞아요. 또 저는 반드시 검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음. 그냥 가는 거 좀 문제 있으니까 같이 가자. 맞아요. 예.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네, 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네. 아빠를 좋아한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러는데 아, 조금 있겠네. 지금 여기 쓰기 좀 그런 거야 이 사연자가. 아.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약간 기복이 심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뭐 김밥 먹고 싶어? 김밥? 엄마 김밥 싸줄게. 그러면 김밥을 엄청 막 싸. 그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먹고 있어. 그냥 표정 없이 먹지 마. 씨, 무섭다. 기분 나빠지시네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멀리할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하죠. 멀리 그래서 하면서 사실 멀리 결과일 수도 하는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나이 네. 먹으면. 그리고 싫은 거 말 잘 못하게 되고 약간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 못 엄마를 가니까 싫어하는 대안으로 거야. 아빠를 갈 수 아.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 사실. 그럴 가능성 높네요. 아직 근데 뭐 이혼까지 갈 단계는 아이고, 아니라고 이게- 판단하지만 그러니까 왜 원인은 자꾸 이혼은 이혼시키려고 그래 이혼은 아까부터. 원인부터 찾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연자님이 자꾸 초기 단계다. 이혼시키려고. 이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변호사님 연락처 원인부터 찾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더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으로. 예, 예, 예. 근데 네. 좀 그렇게 되면요. 이제 와이프분이 그런 거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변해.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와이프가 못 가질까 봐 난 정신병원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 복리,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그런 것들 볼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심리 검사가 필요한지 과연 엄마 역할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 또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고 조회수 유튜브 회차인 195가 장의사 성병 어린 시절 성추행 관련된 그 댓글도 가장 많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 장의사 남자친구한테 올맞은 그 성병이. 네. 근데 진짜로 이제 뭐 저희가 뭐 가짜 사연이 아니라 매일 온 거를 저희가 이제 다룬 거라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 궁금하다. 요새 영안실 시신은 냉동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 그 말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분이 네크로필리아를 오해하시는 거는 네크로필리아가 꼭 삽입 강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삽입 강간도 포함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사 강간까지를 시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냉동인 상태도 충분히 여러 시체 오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성병에 옮을 수 있나요? 냉동을 해도? 냉동이 일부는 풀릴 수가 있죠. 사람의 체온이 닿은 상태에서. 부패 정도도 이제 네, 영향이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러버님께서 첫 번째 사연 너무 소름 돋네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 무섭네요. 근데 배 교수님, 그런 사람이 점점 욕구가 강해져서 살아있는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네크로필리아는 약간 퇴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보통 소아성 기호증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돼서 공격성이 확 높아지는데 네크로필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느리고 오래 가는 것은 좀 소극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례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 게리 리지에이 같은처럼 아주 극히 제한된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숨어갖고 몰래 암약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도 20년 동안 유지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성추행 당하신 분들 사연이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이들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면서 댓글들을 진짜 소개를 해드리기 어려울 만큼의 정말 많은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어요. 예, 근데 진짜로 진짜 남자들은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이 남자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은데 나는 몰랐지라고 하니까 왜 남자 앞에 바바리민이 나타나겠냐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글들이 쫙 달렸더라고요.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과거에는 성추행, 성범죄 같은 것은 그냥 우리 동네엔 없어야 되는 쉬쉬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당해도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네. 15년 지난 20년 지난 다음에 그새 그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돼 갖고 지금도 어제 일처럼 명확히 기억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여자들은 한 번씩은 다 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빈번하구나. 네. 예. 근데 지금 이 분들은 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이 10몇 년 전에 이렇게 그렇죠. 예. 기억에만 아픈 기억으로 좀 담고 사시는 건데. 뭐 지금은 좀 법이 좀 많이 바뀌어서 네. 미성년자 때 만약 그런 걸 당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긴 정지가 합니다. 아 네. 근데 아마 처벌하거나 이런 부분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증거의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본인을 노출해야 되는 네.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기억은 오래 간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그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학 심리과학도 많이 발달해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프로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과 뜻깊은 200개 200개를 보냈는데 크라이의 팟빵닷컴으로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그 댓글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데에 한 발을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것에 우리 수상한 메일함이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됐다고 하면 뭐 네. 저희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박 변호사님은 어느 프로에 불러도 그 음. 마치 그거 한 1년 하고 계시던 분처럼 잘 네. 녹아드시는구나. 그렇- 사주에 물이 많으신가요? 물이요? 네. 목이 많은 거. 목이 많으신가요? 뭐 농담입니다. 네. 잘 그렇지만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혼 전문 변호사. 아,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아니 그럼 이거 아니구나. 아, 연락 이게 주세요. 되도록이면 이혼을 저기 하려면 그렇죠. 근데 운동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꼭 필요할 분들은 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복된 또 2025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25년에 나 잘 된다고 했는데.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